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잠시 후 대선 결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앞으로 닥칠 이 정치권의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불과 지방선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당 리더십을 뽑는 전당대회를 두고도 당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심판. 한국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판, 어떤 기사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민심은 내란 심판이었다. 이걸 국민의힘이 잘 읽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개표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0% 득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게 득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저에는 이 계엄 그리고 계엄 국면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작동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동력, 조선일보 3면입니다. 자, 영남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 조선일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밀린 충청권, 이번에도 충청에서 밀렸으면 당선 힘들었을 텐데 저희 돌직구 멤버인 박수현 의원의 이 맹활약 덕분에 충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 조간이 발간된 상황은 아직 개표가 완료된 100% 완료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상, 한국경제 4면입니다. 비상경제 TF를 띄우고 외교전 돌입, 민생 안보부터 챙긴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잠시 후에 이 새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펼쳐질 국회 로텐더 홀입니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빨리 실시된 선거인 만큼 이 정식 취임식이 아닌 국회에서의 약식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위기, 동아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존립 위기에 처해졌다. 친윤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체제 그대로 가자. 하지만 친한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선거를 이렇게 크게 지고서 정신 못 차렸다. 새 대표 뽑아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큰 선거 져놓고 개파 싸움 시작하는 것 아니냐. 당원들은 볼썽 사납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대선 결과 분석해 보겠고요. 향후 이 정치 일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예,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전주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번 선거를 총괄했던 우리 박수현 의원 그리고 양태정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이 대선 결과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 공식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일정 개시를 앞둔 이 대통령의 사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나가 있군요. 박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주민들의 환송 행사 앞두고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환영 현수막도 사저 앞에 걸려 있고요. 출근길에 나설 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과 지지자들 또 취재진까지 많이 몰린 상황입니다. 경호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1시간 전쯤부터는 통제선과 안전 펜스가 아파트 주변으로 겹겹이 설치됐고요. 경찰 특
특공대원들과 경호 인력이 사저 주변 곳곳에 추가 배치돼 대통령 동선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젯밤 개표 윤곽이 나온 직후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저를 나섰죠. 국회 앞을 찾은 이 대통령은 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메시지 전했습니다. 또 새벽 2시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이 대통령은 계속 사저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잠시 뒤 환송 행사가 끝나면 사저를 출발해 공식 일정부터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엔 민주당사로 가보겠습니다. 3년 만에 이 정권을 가져오게 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선 승리의 밤을 뒤로하고 당직자들이 하나둘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이뤄진 정권 재창출에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SNS 프로필 사진을 21대 대통령 이재명으로 바꾸는 등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171석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만큼 각자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을 대신해 당선증을 대리 수령한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고,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성공하는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재명 대통령과 사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득표율 과반을 기록하지 못한 만큼 당내 일각에선 과도하게 들뜨기보단 겸손함을 유지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박수현 공보수석 부단장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더하면 질 수도 있었다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이곳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열릴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 우리 이혜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행사 준비 막바지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회는 취임 행사 준비로 꽤 분주한 분위기인데요. 이른 시간이지만 취임 행사 준비를 지켜보려는 시민들 모습도 보이고요. 경호 인력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임 행사는 통상 열리는 대규모의 취임식이 아니라 선서식 위주로 간단히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했는데요. 이로써 이 대통령의 임기는 6시 21분을 기해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임기 확정 직후 대통령의 대리인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도 교부했는데요. 이 당선증 국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이후 취임선서 참석을 위해 국회 로텐더홀을 찾을 텐데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취임사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되고요. 참석 인원은 국무위원 등 3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될 동안 현충로와 노들로 국회대로 일대 일부 구간은 교통도 통제됩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와 만나 오찬도 가질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합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취임 선서를 간단히 하는 대신 7월 17일 재헌절 기념식에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임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란 의미가 담겼습니다. 오늘 오후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 대통령은 이 외교안보 과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도 많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 당선 소식을 긴급 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는데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주현 특파원 나와 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은 채널A의 질의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마쳤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또 반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까지 덧붙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단 이번 대선이 투표라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점은 긍정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의식 또한 내비친 것으로 향후 대중전선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안보와 경제 회복, 민주주의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한미 동맹과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첫 통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입니까? 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 시점도 관심인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 임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곳 워싱턴에서도 이 트럼프와의 첫 통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역대 사례를 종합할 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중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오늘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가 단순히 당선 축하 인사만 전할 수도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성향을 감안하면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한국의 대선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국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경제 회복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미중 사이 외교 전략 수립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국회와 워싱턴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과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제 대선 결과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이 표심이 말한 민심은 뭐였을까? 대선 결과부터 집중 분석해 보죠. 자, 21대 대선 최종 득표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선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을 것으로 일부 출구조사에서 예측이 됐지만 50% 득표에는 못 미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출구조사나 예측조사와는 달리 41.15%, 그러니까 40%를 넘겼어요. 자, 그래도 두 사람의 차이는 8.27%포인트로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상당히 큰 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역시 예측대로 10%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 1원도 선거 보전금, 그러니까 수십억을 쓴 선거 비용 중 단 1원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8.34%를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이 득표율 지금 보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거의 뭐 과반에 육박할 득표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간신히 넘겼고, 네. 이준석 후보는 10% 득표에 실패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 표차가 꽤 크죠. 꽤 300만 크죠. 표 가까이 되는 표차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게 선거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굉장히 우위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 또 4월 4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 시작된 선거였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처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대략 5대 4대 1 정도의 구도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기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거였는데, 일부 뭐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약간의 요동은 있었지만 그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에는 어려웠고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4월 4일과 6월 6일이면 이제 60일간의 선거운동, 본격 선거운동 기간은 22일이지만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권 심판적인 성격의 이 구도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우리 당도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좀 원활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 여러모로 우리 당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자, 우리 또 박수현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뭐 돌직구쇼 멤버이자 차기 내각의 유력 하마평에도 지금 거론이 될 만큼
이번 선거 특히 이제 이 공보단을 거의 뭐 이끄셨는데 지금 이 최종 득표율 어떻게 의미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저희들 입장에서 저보고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네네. 선택과 과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주권자이신 국민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또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앞으로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에게도 승리라는 말씀보다는 그런 용어보다는 국민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권자인 국민이 주어가 되는 이런 용어를 쓰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표차로 사실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과제를 동시에 주신 것이거든요. 네네. 두 가지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해봐라라고 선택을 해주신 건데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동시에 해주셨는데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 100일 안에 여러 가지 국민께 신뢰와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이 네네.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는 조치들 이런 조치들이 이제 법과 질서에 의해서 정확히 될 거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막 드라이브를 걸고 하라고 하는 것 뭐 이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이 민생을 회복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통상 환경 이런 예. 것들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100일 안에 빨리 내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시 전에 뭐 페이스북에 제 쓴 글도 우리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해주신 주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표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1위, 2위 표차가 8.27%포인트인데 3위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얻은 것이 8.34%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되었다면 산술대로 다 합산을 하면 0.07%포인트를 저희가 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큰 격차로 이기긴 했으나 그런 기쁨보다는 예. 사실은 0.07%포인트를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한 또 박수현 의원님의 분석이었는데 이 질문 드리려고 사실 전주혜 의원님께 아껴뒀던 건데 선거 결과를 보면 이재명 이 대통령 49.42,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가 8.34.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두 보수 후보가 얻은 표를 합하면 49.49예요. 그러면 0.7%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보다 보수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갔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이 보수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 주요 패배의 원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입장에선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일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이번 또 선거를 통해서 또 국민의힘에 주신 질책을 겸허히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쇄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는 그런 처절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편으로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또 축하와 또 이 앞으로의 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려는 그런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단일화 이게 수치로 보면 물론 이 두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두 수치를 합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얻은 수치보다 조금은 높습니다. 조금은 높습니다만 0.7%포인트 차. 이게 지난 대선 때 차이가 꼭 0.7%포인트 그러니까 차이. 예를 들어서 뭐 가정적입니다만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격차는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승패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번 그 20대 그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단일화를 했지만 네. 두 분의 이 예상 득표율을 넘은 수치만큼 저희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0.73%의 박빙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 비춰보면
단순히 이렇게 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이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100%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격차를 줄일 수 있었겠다. 네. 그런 그 총론에는 그렇군요. 동일하지만 승패를 뒤집을지는 좀 A는 부족하지 네.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주MP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그 단일화에 실패한 게 당 네. 책임이 큽니까? 이준석 후보 책임이 큽니까? 저는 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 책임이 더 크다. 저는 이번 이제 총선을 제가 지역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강동갑에서 열심히 22일 동안 뛰었는데요. 네. 사실 스타트가 이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이 어떤 그런 빅텐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후보로 5월 3일에 우리의 후보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원팀으로 했다고 하면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단일화를 한 해 만에 하면서 그 빅텐트를 이제 한 총리와의 빅텐트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사실 분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스타트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이 빅텐트로 인한 그러한 그 시간을 좀 후보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의 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나 그런 것이 물밑접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준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한 국민의힘의 저는 잘못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는 아마 본인이 또 다음 대선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완주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설득에 실패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일화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주신 이런 표심을 잘 또 받아들이고 저희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또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대통령이죠. 어젯밤 늦게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투었지라도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이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엔 김문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 이 전국적인 대선 비용 수십억을 대출을 통해서 치러냈는데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이 결과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참 뼈아플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입니다.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곧 취임하게 될 텐데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개혁신당은 앞으로 또 야당으로서 저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태정 변호사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8% 넘게 전국적으로 득표를 얻었다라는 것은 성과죠. 분명한 성과죠. 이 청년 대통령 후보가 전국 지지율을 득표를 8% 넘게 얻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거 보존 비용 10% 그걸 넘지 못한 게 조금 뼈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처음에 이준석 후보가 이런 이제 양당 체제가 확고화된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제3당으로서 이제 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죠. 뭐 한 1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바람을 불었던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선거 막바지에 있었던 뭐 혐오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문제되는 발언 그리고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이제 득표에서는 10%에 미치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이제 10%가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좀 이 득표 지역별 득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띄워볼게요. 전국 지도 판세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동서로 확연하게 이번 대선에서도 뚜렷이 결과가 갈렸습니다. 정말 딱 동서로 갈렸습니다. 권역별로 따지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권역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서쪽에는 서울 수도권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권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충북까지 중원벨트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면서 대선을 확정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큰 전국 선거에서는 이 솔직히 말하면 수도권과 충청을 누가 이기느냐에 전체 선거 결과 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과 충청을 공략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판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민심의 변화도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지난 대선 때와 이번 대선 때 보면 역시 보세요. 서울과 충청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거고 이번은 서울과 충청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내줬기 때문에 진 겁니다. 서울 한번 볼까요? 자, 서울은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 한강벨트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용산 빼고는 다 내줬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지난 이 국회의원 총선 결과보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참혹한 서울 결과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한번 끊어갈게요. 정광재 대표님, 이 서울 지도 한번 보시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한숨이 나올 법한 그런 결과긴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과 충청 인구를 더하면 3,200만 명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인데 3,200만 명이면 60% 넘게 수도권과 충청에 살고 있고 이 지역에서 이기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죠. 특히 충청 인구가 지금 555만 명인데 호남 인구를 2013년에 추월해서 호남 인구는 지금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충청 지역에서 이기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죠.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본인의 그 고향이 공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님이 공주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충남에서 이긴 거 바탕으로 0.73%포인트 이긴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더 뼈 아프죠. 더 뼈 3년 전과 또 뭐 지방선거 이런 데는 우리가 서울에서 이겼잖아요. 경기 지역이 우리 당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는 또 전체적인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른바 이 민심 바로미터라고 있는 스윙보터 지역이 한강벨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모든 구에서 졌다는 거. 이렇게 성적표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서울 지도를 보면서 지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을 때는 저게 다 빨갰거든요. 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강남, 용산 빼고는 다 내줬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전국 정당이냐 아니면 서울과 이 중원 벨트를 내준 영남과 뭐 TK 정당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뭐라고 답변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뭐 환경에서 40% 넘었으니까 그래도 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순간 저희 국민의힘은 쇄신과 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전국 정당, 민주당은 전 전국 정당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이른바 양남당, 그러니까 영남과 강남 이 양남당으로 전락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처절하게 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권 심판적인 성격으로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우리 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대선은 어떤 후보를 뽑아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희망과 비전을 심어줬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이었거든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강만하면 더 넓은 표밭을 가서 우리가 싸웠어야 하는데 아까 전주혜 의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구도가 어려웠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후보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 부실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반성 없이 다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아니면 3년 후에 치러지는 총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께 표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강동의 전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 성과가 지금 저희 테이블 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제 22일 동안 저희 강동갑 지역을 뛰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작년 이제 총선의 연장선상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지역을 빼고는 이제 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득표를 했는데요. 근데 조금 저는 다르다고 느낀 게 저희 강동 지역은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총선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번에 이준석 후보라는 이 후보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보수의 표가 오히려 8% 이상이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갔거든요. 서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저희 지역은 오히려 총선 때보다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구에 그거야 우리 전주혜 의원께서 열심히 뛰셔서 그렇지요. 또 뭐 국민들께서 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서울의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52개 저희 본투표소에서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강동. 그럴 정도로 강동 갑의 분위기가 주말 가면서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물론 또 승패 뭐 한 표 차이라도 더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국민들이 주신 이런 한편으로는 또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하라는 그런 좀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서울 민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충청권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이번 대선 때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대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아예 다 바뀌었습니다. 0대5에서 5대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요. 자, 충북 같은 경우는 1대10에서 5대6으로 바뀌었습니다. 충남 볼까요? 자, 충남은 1대14에서 6대9.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경호원들이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 소리 좀 들려볼까요? 조금만 가주세요. 네. 자, 양태종 변호사님, 여기가 이 계양 자택입니까? 예, 맞습니다. 계양구 이제 박천역 인근에 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자택이고요. 네. 계속 이제 2022년 이제 계양으로 이제 이 대통령께서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계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지역민들과 뭐 많은 스킨십을 통해서 구경계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 인파로 나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양태종 변호사님이 계양구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렇죠. 뭐 지난 22년 이제 국회의원 이제 재보궐 때랑 이제 작년 총선 때도 제가 계양구에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있었죠. 계양구에 지금 살고 계시고 양 변호사님도. 네,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것이 그러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입니까? 네. 아니면 그 계양으로 오면서 이사를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양구 자택이고요. 계속 계양에서 지금 뭐 정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계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국회로 출퇴근이나 그런 거 하고 계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박수현 의원님, 이제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당연히 모든 절차 중에 가장 먼저인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그 애국 영령들의 영전에 그렇게 가서 고하는 그런 절차가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동을 했다가 오늘 오전에 11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니만큼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군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취임식, 약식으로라도 취임식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취임식 이런 행사가 아니라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취임사만 짧게 발표를 하고 바로 이제 용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고, 그 오찬에는 알려지신 바와 같이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하는 날 야당이 당사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여야 협치, 대화, 정치 복원 뭐 이런 어떤 상징적인 말씀을 국민들에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여야 간의 대화의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심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취임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정식 행사는 제헌절인 7월 17일 날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때 하더라도 그것을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하지 아니하고 임명식으로 명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름을 아마 국민주권정부다 이렇게 호칭하거나 그 별칭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의 주체, 주어를 국민주권, 국민으로 놓고 볼 때 이 내가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나에게 임명장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정식 행사는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바로 헌법의 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택해서 정식 행사를 하되, 그것마저도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이라고 하는, 국민을 모든 것의 주체로 놓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밝은 표정의 대통령 내외가 주민들과 이제 인사를 마치고 현충원으로 일정을 떠나게 됩니다. 저기 지금 아파트 단지네, 굉장히 멋있는 구조물도 있는데, 계양에 살고 있는 양 변호사님, 저기 어떤 동네입니까? 박춘역 인근에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좋은 아파트 단지고요.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단지긴 하지만 그렇게 뭐 호화스럽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계양 지역민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들의 이 자택이라 하면 이 주택,
뭐 이제 2층 집이나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혹은 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대통령 자택도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뭐 주상복합단지 이런 곳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포착이 되고 있군요. 주거의 어떤 변화도 좀 독특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현장 장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인 걸로 보입니다. 자, 태극기를 들고서 이 대통령 내외를 반겨주고 있는 계양 주민들의 모습 현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야 대표 오차는 박수현 의원님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용산에서 집무실에 진행됩니까? 아니, 지금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지가 되지 않았는데. 네네. 아마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아직 정확한 장소와 이런 건 공지가 되지 않고 각 당의 대표들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화답한 그런 어떤 내용만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무실은 일단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이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최단 시간은 용산 집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개방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또 시설의 리모델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하더라도 국가 특히 안보를 위한 그 대통령이 활용하는 망이 깔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그런 작업들 이런 최소한의 시간은 용산에서 직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맞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시간을 오래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용산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대전, 세종, 충청으로 볼 때 그럼 세종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또 이야기들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도 그렇게 긴 시간 있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적 합의와 헌법의 문제를 캠페인 기간 중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이런 로드맵까지도 아마 밝히는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는데 네. 청와대로 들어가더니 말이 없으면 그냥 청와대에 눌러 앉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의구심과 논란들이 당연히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라고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멀지 않은 시간에 밝혀주는 것이 로드맵 정도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어떤 청와대 시대로의 어떤 복귀가 예상이 되고 과연 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까지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또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양태현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군요. 네, 사실 뭐 계양구 특히 뭐 계양구뿐이 아니고 뭐 전국적이긴 하지만 이 이재명 대통령 인기는 사실 계양구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민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제 김혜경 영부인께서도 뭐 평소에도 이렇게 지역에 이제 뭐 장도 보시고 약간 이 지지자들이나 이제 시민들과 이제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 이제 대통령으로 돼서 더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계양 국회의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 계양구를 국회의원 자리는 가지고 이제 공석이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이 행정부의 수장은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석이 되고 아마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맞춰서 아마 계양구 국회의원 자리는 아마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양 변호사가
공천받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결국 그때 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마 정말 적합한 사람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예, 개항에 있군요. 개항에 머물면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와 사전 투표를 할 때도 개항에서 원 전 장관이 같이 했죠. 네, 자, 이 경호 차량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인천 자택을 떠나서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자격으로서 공식 일정과 직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 경호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자, 이 경호 차량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고 나서는 이 경호 차량에 탑승을 해서 큰 대로에서는 이제 속력을 내면서 이제 경찰에 이제 호의를 받게 되고요. 교통 신호들도 이제 통제가 되죠.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정차하지 않는 것을 또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통제와 교통 통제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충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동 중인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전과 충청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지난 대선 때와는 다른 결과가 지금 이 충청에서 났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팎에서 아니 우리 박수현 의원이 얼마나 이 충청을 특히 충남을 돌아다녔길래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이 이렇게 정반대로 달라졌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군요. 우리 앵커께서는 이제 우리 그 돌직구쇼 가족들을 좀 챙겨주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변화는 정말 충청의 주인이신 도민들께서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주신 것이고요. 아까 앵커께서 초반에 전국 판세 분석을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을 이기지 않고는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 3년 전의 대선과 이번의 대선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청을 잡지 않고는 대선에서 전국선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이고요.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8.27% 차이로 승리하는데 충청에서 상승한 한 4% 정도의 그런 지지율 상승이, 득표율 상승이 큰 견인차가 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경기도 그동안에는 경기지사 출신을 한 번도 대통령으로 배출하지 못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전국 선거에서 경기도가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뭐 큰 승리를 많이 안겨주지는 못했어요. 사실 보수 지역의 작은 차이지만 앞서던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가 그렇게 이제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의 어떤 상승이 이런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 의원님도 아까 이제 지역구 말씀하셨으니까 제 지역구 공주부여 청양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구이자 고향인 공주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공주에서 정치를 20년 넘게 했지만 공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향이다는 이야기를 지난 대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예. 우리 공주 시민들이 되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고향이 돼가지고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청의 선택은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우리 공주의 아들, 그다음에 충청의 아들, 우리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때 선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큰 꿈을 한번 이뤄보자. 뭐 충청 대망을 한번 이뤄보자. 뭐 이런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많이 이겼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충청 도민의 기대가 꺾인 것에 대한 실망도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기대를 걸면서 선택을 해 주셨는데
제 지역구 공주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평균 공주부여 청양 평균 17%포인트를 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향 윤석열 전 대통령 고향이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많은 차이가 났죠. 근데 이번에도 많이 선전을 해서 약 한 10%포인트 평균 상승을 했는데도 저희 지역구 공주부여 청양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패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가 저희들에게 남겨준 국민의 선택은 감사하고 위대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제까지 함께 남겨준 그런 선거 결과여서 충청의 민심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변화하지 않도록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어떤 선택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안에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이 계양구 자택에서 현충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양태종 변호사님 계양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양에서 이 차로 오려면 올림픽대로 타고 지금 와야 될 걸 보이는데, 지금 올림픽대로까지 가는 길이죠, 이 길이? 네, 맞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자택이 이제 규련역 근처에 있는데, 규련역? 네, 규련역에서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계양역 쪽으로 가서 이제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그 도로입니다. 저도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이제 요 길을 가다 보면 끝에 이제 오른쪽으로 올림픽대로 타는 입구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올림픽대로 타면 이제 금방 네. 이제 한강변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계양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계양에서 여의도까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 IC도 계양 IC도 근처에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계양구가 이제 서울, 경기도와 유일하게 바로 맞닿아 있는 유일한 인천 지역입니다. 서울 강서구와도 맞닿아 있고 김포랑 부천이랑도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은 좋기 때문에 보통 여의도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정도의 좋은 교통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이제 업무에 국정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먼 거리라 이 먼 거리를 이렇게 교통 통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 출퇴근길에 이용을 못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용산에 이 관저로 이주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한 이주가 예정돼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결국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직 인수위도 없는 이제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 대통령실 그러니까 관저에 들어가서 출퇴근이 좀 편하게 하는 거나 보다도 빨리 업무 이제 국정을 빨리 이제 파악을 하고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또 빨리 관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작업이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관저는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쓰게 되면 한남동 관저를 쓰게 되겠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의혹과 구설수에 휘말려 있는 관저이고 여러 가지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부담은 아마 되실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유추를 해보면 아마 대통령 경호처에서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미 플랜 B, 플랜 C까지 아마 검토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관저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지금 논의되는 바로는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관저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포함해서 두세 가지 안들이 사실은 이제 경호처에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청와대에 있는,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 있는 관저를 쓰는 방법도 좀 있겠군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이제 이미 공개가 많이 된 부분이어서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청와대 관저로 가기 전에, 그리고 현재 용산 관저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한 두세 개 정도의 별도의 안들이 아마 경호처가 이미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인지 저는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경호상의 이유도 있어서 지금 공개는 안 되고, 결국은 이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김혜경 여사가 고른다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관저 같은 곳은 아무래도 영부인의 어떤 선택이 좀 존중돼야 하는 영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호처가 면밀하게 검토한, 지금 우리가 걱정한 국민들의 생활의 불편도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보안, 안보, 안전
뭐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겁니다, 경호처가.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이 어떤 고려 요소에 대한 평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뭐 나 여기 쓸래라고 뭐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가 우선순위로 아마 건의를 보고를 하게 될 거고 주로 이제 경호처의 의견을 많이 따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전하고요. 예. 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상 이 대통령 선거 뒤에 이 대권을 잡게 된 신임 대통령 내외가 머물 이 관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혼재돼 있는 독특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경호적인 부분까지만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경을 쓰고 이제 그 안에 어떤 이 편의 사항과 뭐 내부 도배나 인테리어 수리 하다못해 이 수도꼭지라고 하죠. 수전을 교체하는 일까지는 보통 다 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영부인께서 이 주도적으로 도배를 하는 것, 조명을 바꾸는 것, 뭐 이 생활 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취향대로 바꾸는 것들을 좀 전통적으로 담당을 해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것이죠. 그랬고요. 당연히 그런 예. 것이죠. 예. 살 사람의 마음대로 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대체로 이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무거운 것이냐면 내가 사적으로 사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견이 내가 사적으로 사는 공간임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그 평산에 있는 그 사저로 이전을 할 때 말씀을 별로 안 하는 분인데도 그 사저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도 본인이 한번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시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니 내가 가서 살 집인데 내가 보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내 의견도 반영할 기회를 안 줍니까? 이렇게 좀 불만을 하시던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이 청와대에 있는 네. 저도 이제 청와대 공개되기 전에 그 대통령 내외가 머물렀던 사저를 제가 단독 취재한 적도 있어서 사저 구조와 분위기를 잘 아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신임 대통령의 이 관저가 어디로 결정될지는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우측 화면이 현 시각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좌측은 이 앞선 대통령 자택 앞에 지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태준 변호사님, 지금 위치는 좀 어디로 보이십니까? 그럼? 이제 아마 이제 그 개항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이제 도로를 이제 빠져나서 탄 걸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올림픽도로 초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대로가 좀 넓어졌네요. 네, 아마 거기 근데 뭐 지금 시간 자체가 이미 뭐 이제 출근 시간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물론 교통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막힌 일은 없겠지만. 올림픽대로 탔군요. 지금 이렇게 네. 대교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뭐 이제 평소에도 뭐 이렇게 이쪽 부근은 이제 원활한 소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방화대교 지났습니다. 지금 방화대교 지났으면은 금방 현충원 도착하겠군요. 한 10분, 15분 정도 10분 아니면은 도착해요. 네. 제 경험상 방화대교에서 교통 잡고 신호 잡고 이렇게 시속 지금 한 80에서 85km 정도로 달리면 생각보다 개항이 정말 교통이 좋습니다. 예. 네, 이제 막히는 그 구간이 아니죠. 지역구 자랑 네. 그만하시고요. 저 방화대교 건너면 저 웰컴 투 서울이라고 사실은 방화대교 밑에 써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방 현충원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현충원에 도착하면 오늘 방명록 작성도 하십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거기에 이제 어떤 일성을 남길지도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 어떤 메시지 남길까요? 글쎄 이제 그 후보 시절에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도 그 문구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여의도 광장에 나와서 연설을 했던 마지막 문구가 함께 갑시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함께라고 하는 말씀 그 앞에 보면 잠시 다른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거 때는 이렇게 갈라져서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한 국민이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함께라는 말을 어제도 사용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후보 시절처럼 쓰실지 아니면 이것은 정식 대통령으로서 현충원을 방문하는 대통령으로서 일정이기 때문에 첫 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에 썼던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다소 정치적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을 쓰실지 아니면
관례에 따라서 또 무겁고 또 진중한 네. 더 진중한 의전적인 어떤 용어를 쓰실지 그건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자, 박수현 의원님, 예. 오늘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내정자로 김민석 의원이 지금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초대 이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에 이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지금 당에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님 맞습니까? 총리 내정은 뭐 그렇게 알려져 있고 다른 의견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서 네네. 국무총리 내정설은 맞는 것 같다 이 정도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해두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아침에 제가 또 소위 국회에 가면 같은 지역 의원 아닙니까? 그럼요. 옆 지역구의 의원 아닙니까? 굉장히 친한 네. 선후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 마침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왜 의원들이 아침에 국회에 가면 잠깐 이렇게 몸을 씻는 그런 체력 단련실 있잖아요. 거기서 목욕을 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네, 뭐라던가요?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 굉장히 그 표정도 좀 어두워 보인다고 할 정도로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예.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나 강훈식 의원이 평소에도 좀 이렇게 스마일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밝고 뭐 그러시죠. 근데 오늘 굉장히 그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그만큼 새로 맡게 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인수위가 없는 바로 이런 조직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아마 두려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기를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목욕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네요. 마지막 목욕이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좀 진중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자,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 그리고 초대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이 내정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이 속 깊은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이 내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또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게 그 비서실장에 왜 강훈식 의원이냐라고 하는 그 언론의 이제 뭐 분석 기사들을 보면 비교적 개파색이 옅었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꼭 친명이 아니라도 뭐 그 다른 의원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다. 요 정도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앵커가 지금 굉장히 놀랍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과 강훈식 의원 사이에 사실 오래전부터 굉장히 대화 소통이 가장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선대위가 출범할 때 사실은 선대위의 후보 비서실장도 강훈식 의원을 후보가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어떤 복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에 이제 또 당내 경선 선대위는 또 거기에 총괄본부장을 또 맡았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왜 친명이 아니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강훈식 의원을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무슨 뭐 개파의 색이 옅어 보이는 강훈식 의원을 앞으로 이렇게 뭐 크게 열어놓고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상징적으로 갑자기 발탁에 쓴 게 아니라 앵커 지적대로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과 굉장히 그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복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의원 막 정말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인 정성 의원도 있고 여러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강훈식 의원도 가장 가깝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리고 전략가로 이제 강훈식 의원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전략적인 조언을 굉장히 많이 구하는 그런 사이로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임 민정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이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이고 우리 또 전주혜 의원님의 현재 전주혜 의원님과 같은 회사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네, 맞습니다. 민정수석 내정 확인됐습니까?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주혜 의원께 취재하셨군요. 어떤 분입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 연수원 기수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로펌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북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검사장도 거치셨고, 검사장. 그리고 굉장히 온화하시면서도 또 굉장히 또 사료도 깊으시고
그래서 사실 민정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죠. 이런 뭐 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총괄해야 되는 뭐 이러한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또 본인이 물 밑에서 잘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뭐 오광수 전 검사장께서 민정수석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잘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강훈식 신임 비서실장,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내정까지 저희 돌직구에서 다 취재해서 지금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기 민주당의 어떤 당 대표를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경쟁 구도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인데 누가 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느냐. 지금 차기 민주당의 당대표는요 엄청난 당대표입니다. 일단 범 여권의 의석수 자체가 뭐 189석에 육박할 뿐더러 뒤에 이 행정부라는 백그라운드를 업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당대표의 어떤 성정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스타일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금 107석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당의 당대표로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려운 선택이군요. 정청래, 글쎄 뭐 박찬대. 두 분 다 우리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당대당으로 협상을 하는 어떤 중요한 주체가 될 텐데, 두 분 다 굉장히 개인적 캐릭터가 강하죠. 굳이 더 강한 분이라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훨씬 더 강한, 좀 더 강한 분이겠죠. 네, 훨씬 더 강한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그래도 뭐 조금 대화가 가능한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잘 보셨지 않습니까? 뭐 송석준 의원이라든가 곽규택 의원 뭐 이런 분들과 갈등하는 과정들도 잘 보셨었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여야 관계가 어떻게 구성될까, 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네네. 이건 뭐 저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에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호흡을 맞추기에 어느 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도 이 당원들의 정치적인 관여도 고관여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도부에서 눈빛 한 번만 주면 밑으로 전파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그 후보가 되는데도 90% 가까운 득표율을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더 잘 보좌할 수 있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기에 어느 분이 더 편한가를 당 내부에서 좀 결정을 하면 쉽게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께 질문 드린 김에 이번에 국민의힘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존립 위기다.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친윤계에선 현 체제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를 하자라는 주장이 벌써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친한동훈계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자라고 의견이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비대위 기존 체제를 연장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리더십을 선출한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비대위 체제의 공식 당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충격적인 패배, 굉장히 큰 차이의 패배를 두고 지금의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전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링거만 계속 맞고 있다. 이러면 그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질 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환골탈태, 이 환골탈태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변신해야 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그런 환골 탈태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저는 당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여하튼 선명한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 체제의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뭐 상당한 격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응의 또 책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뭐 비대위로 계속 가기는 어렵고 좀 시기를 좀 보고 그리고 뭐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자들이 사실 많이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좀 크시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당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그나마 그래도 지켜주시던 분들마저 떠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쇄신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책임을 가지고 또 뭐 친윤계가 잘못했네, 친한계가 잘못했네 이 어떤 그런 이 패배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모두의 책임인 것이지 어떤 뭐 특정인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정말 당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정말 싸우시지 말고 좀 화합을 이루어 주시라. 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화대교에서 지금까지 신호통대로 정확히 10분 걸렸습니다. 아까 58분이었으니까 지금 10시 8분 딱 10분 걸렸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10분. 네.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네, 딱 정확하게 10분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현충원에 들어섰고요. 현충원 참배를 위해서 현충원 경내에 길을 이제 서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역대 대통령의 첫 일정, 공식 일정은 이 현충원 참배가 관행입니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롭게 당대표에 선출되거나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기만 하더라도 이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현충원 참배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대한민국, 지금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피와 또 땀으로 지켜내시고 일궈내신 이 호국 영령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많은 이 선배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 계승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현충문을 들어서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이 현충문 앞에 있는 방명록에 그 다짐을 일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어떤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 관행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택에서 나올 때와 보통 이 대통령 당선인들은 이 현충원에 도착할 때 차 안에서 타이를 바꿔매기도 합니다. 이 현충원 참배에 걸맞는 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자택에서 나올 때와부터 이 검정색 현충원 참배에 아주 적합한 의상을 입고서 집 앞에서 나오는 장면도 봤습니다. 자, 이제 현충문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문에 들어설 때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들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충문을 통과해서 내딛는 첫 발걸음이 이 대한민국을 지켰던 많은 앞선 이 선조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 뭐랄까요,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서 보통 대통령 당선인들은 한 발짝 한 발짝 현충탑을 향해서 내디딜 때 그런 느낌을 듣는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걸 저 과거 이 대통령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적도 있는데 아마 이 이재명 대통령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도 이제 가다듬죠. 예를 갖춰서 현충탑으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자, 윤여준 이 공동
그 선대위원장, 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전 공동 선대위원장들도 이 대기하고 있다 여기서 합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란히 이번 선거의 지도부가 나란히 함께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우리 박수현 의원도 지금 저곳에 계셔야 되는데 돌직구쇼 이 시청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스튜디오에 박 의원님 계시고요. 현충탑을 지금 참배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좀 보겠습니다. 곧게 나요. 예.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안 썼나? 네, 지금 국회에 대한 경례가 마쳤고요. 이제 현충탑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뭐 국립현충원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 이 동작구 날씨가 굉장히 좀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구름도 한 점이 없고 굉장히 하늘이 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했던 이 첫 일성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잠시 국민들이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국민 통합의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던 만큼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이 분열돼 있고 좀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많은 국민들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굉장한 책임감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할 때 비록 참모에 불과했지만 일개 참모의 저렇게 참배하는 마음도 그렇게 비장한데 대통령 자신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책임감이 강하게 지금 이렇게 드는 그런 시점이고 아마 지금 다짐하는 그리고 호국 영령들에게 다짐하는 그러한 애국심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이렇게 저도 믿고 또 당부드립니다. 다만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의 사설들을 보면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은 대개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보 언론은 변화와 개혁에 이제 방점을 두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자치단체에는 수많은 갈등 과제들이 생기지 않아요? 단체장은 그 갈등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조정 능력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임무인데 이미 그런 훈련을 많이 된 그런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이라는 점에 저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포비아니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렇게 경도되고 편향되고 했으면 어떻게 성공적인 그런 시장과 도지사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정치적으로 형성된 그런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마 지금 저렇게 머리 숙여서 참배하는 저 애국심으로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그 실용과 그다음에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그 어떤 갈등 관리의 조정의 정신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자 지금 현충원 참배 이후에 이제 국회로 가서 취임 선서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박수현 의원님도 사실은 뭐 방송 시청자분들과의 우리 돌직구 시청자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지만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 선서에는 또 참여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앵커께 방송이 몇 분에 끝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현충원 도착이 조금 예정보다 늦어져서 방송 시간도 다소 저희가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현충원에서 출발할 때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이곳에서 여의도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늦어도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뭐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11시니까요. 네네네. 전주현 의원님. 사실 이제 저 자리에 이제 서 계실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실 겁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야당 대표 그리고 또 뭐 야당 그 대선 후보였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정말 그 뭐 지상
그 본인보다 이제 더 위에 사람이 없는 가장 뭐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그렇기 오른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좀 그 좋게 봐주시고 더 기회도 주시고 그랬다고 하면 대통령에게는 좀 무거운 책임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많이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의 행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그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으로 결국은 대선 승리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대통령 취임 후에 보인 모습이 이제 본인이 외친 공정과 상식에서 동떨어진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본인이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더욱더 어떤 그런 국민의힘과의 협치, 그 국회 내에서의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뭐 이러한 법의 통과, 사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뭐 오늘이나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행위를 빼는 사실 본인의 면소를 위한 그런 법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판 정지법이랄지 사실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한 법이 돌아오는 이 첫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의 방탄은 그만두셔야죠. 야당 대표로서의 방탄은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아줬지만 대통령으로서 본인을 위한 어떤 방탄을 한달지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싸늘해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어제 하신 말씀처럼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그런 협치 그리고 통합의 행보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충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2025년 6월 4일 오늘이 아마 가장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남시 지역 변호사 시절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다가 그게 좌초가 됐고 그 경험을 계기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도전 그리고 좌절 그 세 번의 이 대선 도전 끝에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자리인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썼습니다. 이 다짐이 진실되길, 이 다짐이 변함없길 아마 많은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국민 통합하겠다.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박수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취임 후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일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평가할 겁니다. 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 하는 정치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건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를 하는 분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지 그 100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대통령들이 취임과 함께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 참배하고 나오면서 이런 그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어제보다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오셨을 건데 실제 현실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 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나오면서 정말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주 벅찬 포부를 갖고 있을 텐데 글쎄 뭐 임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자신이 생각했었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신이 기여했는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그저 그랬던 대통령으로 평가될지 그분의 오롯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이제 현충원 참배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국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임 선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부 요인들 그리고 여야 대표와 지도부들이 참여를 하겠고요. 국회에서 이제 취임 선서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개혁신당의 이 천하람 의원과 함께 민주당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겠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갖게 되는 일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용산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직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 행사 이후에는 오후에는 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첫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입장을 하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첫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결제 서류와 서류 업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모들도 함께 가게 되겠고요.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부터 바로 그렇죠. 이 대통령 업무를 좀 수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만 지금 내정이 됐고 수석 한두 정도만 지금 내정이 됐고 채워야 할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통령실 업무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채우는 것, 조각이 되겠죠. 그리고 내각을 꾸리게 될 이 장관 후보자들을 꾸려내는 것, 추려내는 것, 이 조각 작업이 아마 향후 며칠간 가장 중요한 작업이 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이 내년도 뭐 충남도지사 유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내각의 주요 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김진 앵커께서 돌직구쇼 가족들을 이렇게 띄워주시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돌직구 계신 게 더 좋죠. 저도 돌직구 좌장이 목표입니다. 지금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 이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내란 수계라고 불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았던 그 의자에 바로 앉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들어가기 싫다라고 했던 그 용산에 들어가서 전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또 다른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함께 통합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어떤 의미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현장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계속되는 취임 선서 일정은 이어지는 특집 뉴스에이 라이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